커피물이 끓습니다. 박정우는 드립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분쇄된 원두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부엌에 쓴 향이 번졌습니다. 군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1층 부엌은 아직 어둡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정우는 드립 주전자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안에 이선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일정이 바뀌었어. 당신은 크루즈에 안 가. 유진이가 친아빠랑 가고 싶대. 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지만 그는 결국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타지 않은 커피를 컵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역 날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군산 지역은 맑음, 최고 기온 섭씨 28도, 어선 출항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앉던 식탁 머리자리에 앉아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크루즈에 안 가. 유진이는 정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딸이었지만 혈연으로는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이선영과 재혼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계획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3박 4일 제주와 오키나와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배를 좋아했습니다. 항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눈을 빛냈습니다. 정우는 예약을 2달 전에 마쳤고 케빈은 오션뷰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이가 친아빠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천장, 오래된 형광등, 거미줄처럼 갈라진 틈. 이 집은 정훈의 부모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혼자 지내다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정훈이 물려받았습니다. 선영은 이 집을 싫어했습니다. 습기가 차고 낡았고 도심에서 멀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애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겁고 집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느슨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올해로 43이었습니다. 첫 결혼은 31살에 했고 36에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전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선영을 만난 건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선영은 정훈보다 4살 어렸고 혼자 유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친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선영의 단호함에 끌렸습니다. 그녀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고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정훈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유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정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정훈은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유진이가 친아빠랑 가고 싶대. 친아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훈은 유진이의 친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선영은 말하길 꺼렸고 정훈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냄새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48분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훈은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8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정훈은 식탁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크루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장비가 움직이고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정우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협력업체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정훈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님? 네. 2층 철근 배근이 도면과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도 위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선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침 문자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크루즈에 안 가. 담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현장 소장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로 정훈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9월의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간이 화장실 뒤편으로 걸어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갔습니다. 라이터를 켜기 직전 그는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담배 냄새 나면 안 안아줄 거야. 정훈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4년 전 정훈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정훈과 선영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 셋은 함께 이 군산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유진이는 자기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유진이 방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유진아, 뭐 필요한 거 있니?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괜찮고?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괜찮을 거야. 선영은 정훈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훈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치아 교정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부정교합이 좀 심해서.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상담 받아봐야 하는데 아마 3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병원 예약하세요. 선영은 고마워했습니다. 정훈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니까요. 몇 달 뒤 학원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학학원과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자동이체를 등록했습니다. 그의 급여 통장에서 매달 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년 뒤 선영의 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선영은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가족인데 뭐라고 답했습니다. 중고차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유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 준비 비용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시 컨설팅, 논술학원, 모의고사 응시료. 정훈의 통장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정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유진이가 갚겠다고 했지만 정훈은 자기 이름으로 일반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았지만 유진이에게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은 늘 돈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유진이 생일날, 명절에 친척 집을 방문할 때,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정우는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항상 요청과 함께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요? 크루즈 환불 처리해야 하니까 예약 정보 좀 보내줘요. 정우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차 안은 금세 시원해졌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환불. 선영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훈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문자도 통보였고 지금 문자도 지시였습니다. 정훈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유진이와 함께 항구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크루즈 터미널을 지나는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배 타는 거 진짜 기대돼. 그래. 바다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장도 있대. 진짜요? 와, 빨리 가고 싶다. 유진이는 웃었습니다. 정훈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이는 친아버지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친아버지는 14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일 선물도 전화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정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법적으로도 정훈이 친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고 유진이는 그와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정훈은 다시 문자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유진이가 친아빠랑 가고 싶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유진이와 내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유진이와 친아빠만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문장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내내 전화가 왔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현장 소장이 전화했습니다. 박 대리, 어디야? 오늘 왜 이래?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조퇴 처리할게. 푹 쉬어. 정우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영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유진이와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는 군산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정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무엇이었을까? 박정우는 농협지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은행은 곧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 거래 내역 출력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치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정우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가 1장, 2장, 3장 쌓였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학원비, 매달 60만 원. 3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통신비, 가족요금제, 매달 14만 원. 자동차 할부금, 매달 35만 원. 선영명의 차였지만 대출자는 정훈이었습니다. 보험료,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매달 45만 원. 모두 정훈 명의였습니다. 선영과 유진이도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유진이 대학 등록금 대출, 매달 22만 원. 관리비, 매달 18만 원. 정훈은 계산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만 19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식비, 의료비, 유류비, 기타 생활비를 더하면 최소 25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정훈의 월급은 세후 32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였습니다. 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이유진 계좌이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내역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36회, 36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선영의 급여는 정훈보다 적었습니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매달 10만 원을 유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함이었습니다. 선영은 유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훈 몰래, 유진이 명의로. 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농협지점 앞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무엇이었을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정훈과 미래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이와의 미래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이는 친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정훈은 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3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정훈은 예약 없이 찾아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 그러는데 잠깐만 상담 가능할까요? 직원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변호사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각종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법, 상속법, 부동산법. 정우는 책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분 뒤 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 배우자에게는 전원소생 딸이 있다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정훈의 단독 명의라는 것. 주요 생활비는 정훈이 부담해 왔다는 것. 변호사는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차량은? 차량은 제 명의로 한 대, 아내 명의로 한 대 있습니다. 아내 차량도 제가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고 단독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집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배우자가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그렇다면 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아내의 전원소생 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입니다. 양자 입양을 하셨나요? 아니요. 재혼 당시 배우자가 단독 친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후 저도 공동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양육비는 협의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비. 그 단어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단독 명의이고 혼인 전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매각하거나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면 실제 매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더 상담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영에게서 온 문자가 6통 더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정우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핸들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멀리 보이는 서해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어떤 결단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중개인은 50대 남성으로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정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도를 검색하고 주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단독주택이시군요. 몇 평입니까? 대지 80평,
건물 50평입니다. 오래됐나요? 30년 넘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수요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언제 방문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시죠. 중개인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당, 거실, 방, 부엌. 곳곳을 살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는데요. 희망 가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세대로 하겠습니다. 금매이십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네. 중개인은 메모했습니다. 주변 시세가 2억에서 2억 3천 정도입니다. 금매라면 1억 8천 정도로 내놓으면 빨리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가족분들은 동의하셨습니까? 제 단독 명의입니다.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이틀 뒤 첫 방문객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가격 조정은 안 되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격이 최선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단독 명의고 대출도 없습니다. 부부는 잠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도금은 2주 뒤, 잔금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과 유진이는 아직 크루즈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혼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사진, 서류, 옷까지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크루즈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선영과 유진이는 목요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전날 집을 비웠습니다. 그는 군산 시내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최소한의 가구만 들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정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집에 왜 사람이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정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제 집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집이잖아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산 집입니다. 당신은 살았을 뿐이고. 지금 진담이에요? 네. 선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짐은요? 우리 물건은 다 어떻게 했어요?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당신 미쳤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주거침입 신고를 하셨는데요. 집은 제 명의입니다. 매각했고 새 주인이 입주했습니다. 정우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다만 가족 간 문제니까 조정을 권유드립니다.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부인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자리는 경찰서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영과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정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다니. 정훈은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3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신도 저를 배려했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크루즈 여행, 저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 문자에.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친아빠와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는지, 왜 유진이가 그를 선택했는지. 하지만 당신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만 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친아빠가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유진이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행을 제안했고 유진이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빠졌습니까? 유진이가 원했어요. 정우는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나를 싫어하니?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정우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와도 피곤해하고 나랑 놀아준 적도 없잖아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했습니다. 친아빠는 나한테 관심 있어요. 나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보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정우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보험료, 대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4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유진이에게도.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혼 서류는 다음 주 안에 보내겠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네. 정우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러면 후회할 거예요.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정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지만
깨끗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요함이 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15평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와 전기레인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욕조 없이 샤워기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물건만 있었습니다. 그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우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물에 헹구고 행주로 닦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금강이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강가를 걸었습니다. 출근 전 1시간 그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였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마실만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아빠 유진이에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정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유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우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협력업체와 미팅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정훈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요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동료는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엔 집에 가면 선영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진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응, 왔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거나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끔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혼밥은 익숙해졌습니다. 선영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고 사인했습니다.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우는 출석했습니다. 선영도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훈이 답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제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인께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셨군요. 네. 남편께서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셨습니까? 네. 조정위원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5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훈이 말했습니다. 법적 친권은 생모에게 있으므로 저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선영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정훈과 선영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문자 받았습니다. 언제 만나줄 거예요? 정훈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진이는 아직 어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만나주지 않아요? 정훈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진이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진이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친아빠가 좋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도 알아야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훈은 혼자였습니다. 저녁 그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정훈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냄새가 났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훈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의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늘 식탁 구석에 앉았습니다. 선영과 유진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식사가 끝나면 재빨리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훈은 혼자 앉아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컵 하나, 노트 하나, 볼펜 하나.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정훈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정훈은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가장인지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는 박정훈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역할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정훈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훈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친아빠는 다시 안 나타나요. 엄마는 화만 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훈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진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렴. 나도 내 길을 가고 있어. 유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기로 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물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